여러분, 든든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젊은이가 지리산의 계곡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따라갈 용기가인가요? 지금부터 그가 겪은 신기한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젊은이에 대한 것입니다. 즐거운 계곡 물놀이가 곧 악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는 우연히 이상한 여성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불쾌한 냄새와 불안한 기분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연 이 고스트들에게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함께하세요.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처음 성인이 되어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떠나는 저한테는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었기에 거기서 멀지 않은 지리산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리산 올라가기 전에 있는 마을에 위치한 친구들과 저는 여행의 기쁨에 취해 너무나도 흥겨웠고 근처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계곡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재빠른 친구 녀석이 앞장서 가고 나머지는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앞장서 가던 친구 녀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 올라가 보니 그 동네 주민처럼 보이시는 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친구에게 왜 그러시냐고 함께 원성을 놓았죠. 그러자 그분은 한사코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니라고 딴 데 가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사실 여기가 피서지가 아니라 그냥 마을 옆에 흐르는 계곡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온 것이었고 젊은 열기에 그분에게 되려 화를 내면서 노는 곳 안 되는 곳이 어디 정해져 있냐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벌이다 그분은 그런 위험하게 놀지 말고 계곡역은 위험하니까 자는 민박집 같은 곳에서 자라고 하시고 그냥 가시더군요. 철이 없었던 저희들은 이상한 승리감에 빠져서 한동안 그 얘기를 되풀이하며 다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신명나게 물놀이하고 난 뒤 돌아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도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어두워져 가고 하나 둘술이 되었는데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인지 소변이 급했군요. 친구들 옆에서 해결하기에는 민망해서 어디 괜찮은 걸 없나 하면서 계곡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술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여자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잘됐다. 꽂혀서 같이 놀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정리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금 내려가니 여자 4명이 깔깔대며 계곡 가운데 돌 위에 앉아있더군요. 꽂혀서 데려가면 영웅 대접을 받을 생각에 술 기운을 빌려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놀러 오셨나봐요? 아니요, 이 동네 살아요. 아, 그래요? 저희 여기 다 놀러 왔는데 사람 수도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쉴래요. 친구들은 어때요? 예, 다들 재밌고 괜찮아요. 치망짠입니다. 지금 들으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당시만 해도 치망이 유행하였고 들어간지라 당장 생각나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옷도 무슨 저희 어머니 세대나 입을 법한 땡땡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래저래 말을 해서 같이 노는데 동의는 얻었는데 우리 술자리로 가자고 하니까 대뜸 물이 너무 차가워서 밖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두 여자들은 계곡물 가운데 있는 널찍한 천평한 돌 위에 있었습니다. 술도 마셨겠다. 힘자랑도 하고 싶겠다. 제가 들어서 옮겨드리겠다고 말하고 온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심이 제 허리춤에도 안 오는 정도라 너무 쉬워 보였죠. 당시 헬스도 엄청 할 때라 자신감도 넘쳤는데 한 년을 들어올리고 걸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더군요.
다들 물 밖으로 옮겨놓고 이제 슬슬 가자고 말하니 자기네들 텐트가 밑에 있어서 필요한 거 들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할 말이 있으니 먼저 앞장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앞장서서 한산을 가는데 아무도 이렇다 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물으니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가자고 하는데 다시 앞을 보면서 걷고 있으니 자기들끼리 뒤에서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참 웃긴 게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낀 건 이것들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는데 바로 오줌 냄새였습니다. 제가 아까 돌리 보던 곳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군요. 분명 계속 걸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내 뒤에 있는 여자들이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밝은 날이었는데도 앞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제발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여자들의 깔깔대는 소리가 멀어지기는 커녕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귀역에까지 들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물귀신한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현듯 그 여자들이 물이 차갑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계곡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왜 그러냐며 나오라고 자꾸 손짓하더군요. 정말 머리털이 끝까지 쭉 펴서고 버티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극에 달할 때쯤 몸이 차가운 게 느껴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친구 한 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고래고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친구들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여자들이 물로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글을 쓰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무슨 사자처럼 네 발로 기어서 물로 돌진하다니 내면이 한꺼번에 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물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여자들이 환급히 사라졌는데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는 목소리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못 나가겠다고 제발 꺼내 달라고 친구들에게 애원해 했습니다. 술을 그리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면 웃으면서 저를 꺼내줬는데 로 돌아오니 제가 있었던 곳은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10m도 안 되는 곳이더군요. 방금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줬지만 친구들은 개소리 시전하지 말라며 제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래바닥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저는 친구 하나랑 텐트에 들어와 잤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텐트 지퍼를 다 잠그고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 긴장도 풀리고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반쯤 잠든 상태가 되었을 때 어디선가 나지막히 들려오는 소리에 잠든 상태에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놈 아닌데, 이놈이 아닌데 아까 뒤 여자들이 절 찾으러 온 겁니다. 밖에 있는 애들 보고 하는 말인지 이놈 아닌데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군요. 점심줄은 놓을 것 같았는데 옆에 자고 있던 친구를 꼬집으면서 제발 일어나라고 빌었지만 술이 떡이 되어서는 미동도 않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텐트를 건드리는 건지 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니? 자, 근데 목소리는 분명 밖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이내에 다른 목소리가 공승 주막 들렸습니다. 숨 넘어가듯이 웃는 자 목소리가 들리고 친구 목소리도 중간중간 들렸습니다. 나와 재밌어. 얘네들 사람이라. 하필 사람이라고 굳이 말할까 미심이 들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일까 정신이 혼미했다. 절대로 텐트 밖으로 안 나갔죠. 그렇게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침이 밝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놈을 깨워서 밖으로 나가서 자고 있는 놈들까지 전부 깨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자들 못 봤냐고
소리도 못 들었냐고 물었지만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군요. 돈 한 번 거창하게 꾼다는 핀잔을 듣고 다같이 밥 먹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옷도 못 갈아입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결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절대 계곡에는 못 다니다. 지금껏 안 다니니 친구들도 하나 둘씩 제 말을 믿기도 하고요. 저는 작은 시골의 분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학교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죠.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단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 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 놀기엔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섬한단이 있었고 섬한단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시담겨 있어서 매우 의심한 그런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2개의 섬한단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룡령 등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섬한단 근처는 멀씬도 하지 말라고 심신부를 하셨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죠.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에 우리 영영은 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여긴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숲으로 우겨져 있어서 피서 장소로는 최고였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도피할 겸 우리 6명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죠. 그러다 하나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그 위로 올라가 보자고만 했습니다. 괜한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든 우리는 당연히 코를 했고 개울과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0분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인데도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나기였지만 기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컴컴했다.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과 옆에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문과 창문의 참호지가 어디 하나 찢어곳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참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하기 마음먹었습니다. 6학년 형이 앞장서고 내가 그 길을 따랐는데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뭔가의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더 섬뜩한 건 문고리는 파란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 젖히자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죠. 방 안은 식는지 부적 등의 정의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전렁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못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팡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죠. 저란 형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게 밀어도 문이 안 열렸는데 마치 누군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할 뿐 열리지 않았죠.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현이랑 제가 울면서 문을 계속 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정신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지역이 신기한데 그 정도로 겁에 들려서는 미친 듯이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참호지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팽팽하게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 하는 소리다 사단을 기덕, 그리고 누군가 참호지를 손톱으로 바꾸는 소리도 심하게 났는데 결국에는 발로 문을 걷어차서 도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호를 따라 필사적으로 뛰어내려가죠. 그때가 늦어도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밤시처럼 아주 딴딴했던 게 기억납니다.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난쳤던 아이들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쾅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깨르깨르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그 소리에 다들 꺼대 질렸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서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집으로 학교했는데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옷은 엄마님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반연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둘러댔고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스추워서 저녁만 먹고 이 집단이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고 잠시 일어났을 때 깐깐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가 누워있는 발끝 부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하는 것처럼 단단면 늑소리를 내더군요. 그 충격적인 모습에 지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시던 엄마, 아빠,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달려 들어오셔서 불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형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때 드는 생각이 아까 내려왔을 때 동생이 했던 여자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그러자 할머니 낯빛 굉장히 어두워지더니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냐고 추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가 내일 아침 날이 닿는 대로 마을 사람들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장 제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시골에서 한 번에 나갈 차편이 없었으니 해열제 엄청 먹었는데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닿도록 고열에 시달려야 되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폐가에 같이 갔던 아이들을 전부 저희 집으로 불렀죠. 오후쯤에 무당이란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는데 우리 집 문 열자마자 무당이 소금을 막 뿌려대는 모습을 보고는 괜히 또 겁이 나더군요. 무당이 했던 말이 다 기억나는데 소금을 뿌리면서도 너무 추워서 혼자서 쫓아내는 게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걸 보고 있던 애들도 다 웃는데 그 무당이 어디로 가 전화를 했고 1시간 정도가 지나니 또 다른 무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곧바로 굿을 시작했는데 끼리지 보는 것처럼 음식도 없었고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랑 방울 하나만 들고서 굿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무당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모래에 홀린 것처럼 자지러지게 웃더니 저희를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 집에 왔냐, 물을 부었으니 갚아라든 저희를 잡고는 막 흔드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겁에 질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정도로 공포스럽고 흘렀을다. 갑자기 무단히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재단을 막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손에 새하얀 참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참호지가 제 방에서 나온 거죠. 무단히 그걸 푸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란 다른 무당도 그대로 무당을 쫓아갔는데 당연히 무당은 이 마을을 모르니 지를 몰라야 되는데 성큼성큼 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우리가 갔던 폐가 앞에 다 달았는데 정말로 폐가 한쪽 벽에 참호지 하나가 전부 벗겨져 있더군요. 그걸 지대 놓은 무당은 한 번만 더 내 집 건들면 전부실 말리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걸 다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다들 입을 가리고 있었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저를 포함 애들이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성황당 사이 개우를 폐쇄하고 성황당 그곳에서 내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요.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 대학이 단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날 내 방에서 참호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무단히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학년이 있던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는데 돌아보니 하얀 참호지가 손목에 춤춤 감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겁이 났던 형은 그 참호지를 짚고 그대로 도망쳤는데 참호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참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참호지에 귀신이 붙어서 저를 따라왔던 거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그 일을 겪은 이후 폐가든지 폐교 같은 곳들은 절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폐교와 폐가에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 먹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게 왜 그런 곳을 갔을까 싶고 잘 나왔으면 모를 텐데 물건까지 가지고 왔을까 싶습니다. 절대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폐가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괜히 귀신 잘못 건드렸다가 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때는 2002년 월드컵 끝났겠다. 여름을 맞이해 여자친구랑 단둘이 놀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동해 안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좀 멀리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경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차가 없는 관계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가죠. 가기 전에 여친이 자기가 그쪽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모텔도 예약했다 길래 신경 끄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단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하니 새벽 5시 정도였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안개가 뿌옇게 껴있고 해는 안 떴고 모텔 위치를 물어보니 여친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로 받아들고 전화를 하니 양이라는 곳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게 아닌데 결국 시에 버스를 타고 또다시 들어가야 되죠. 버스를 한참을 타고 갔더니 길 왼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텔이 보였고 대체 이런 곳을 왜 예약했을 속으로 원망도 했습니다. 어쨌든 경주 터미널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달려왔다보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아침 10시였습니다. 정도였는데 원래는 12시 이후 이칠이지만 지인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미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이 4층 건물이었는데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죠.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짐을 풀고는 곧바로 퍼질러 잤습니다. 오후에 일어나서 뭐 좀 먹고 밖으로 나가니 모텔 바로 뒤가 바다라 물장난 좀 치고 있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올 것 같아서 저녁 7시쯤에 다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보니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당장 밥 먹을 것도 없어서 직접 밥을 지어 먹으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혹시 취사잔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그냥 모텔방 화장실에서 밥을 지으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여친은 방이 있게 하고 화장실 문을 닫고 밥을 짓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똑똑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되려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뭔가 여친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다시 밥을 짓고 있는데 또다시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열고 나갔을 때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 여친을 보고는 혹시나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진 않아서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밥을 다 먹으니 9시가 다 되었고 소화도 시키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주차장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못 봤지만 모텔로 들어오는 건 확실히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주차장이 차 한 대가 없어서 혹시 지금 들어온 게 주인인가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볼 겸 카운터로 전화를 넣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계속 걸어보니 5번 정도가 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상대 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자기들끼리 노는 거니까 누가 있든 없든 방에서 신나게 놀랐겠지만 분명히 모텔에는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해 본다고 했더니 여친은 굳이 왜 내려가냐, 나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이미 여자친구는 살짝 겁이 났는지 그냥 방에 있자는 뉘앙스였다. 겁이 났지만 대던한 첫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쿵쿵 구두를 신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나 보다 싶으면서도 괜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웬걸 사람이 저희 층에 있는 방들을 하나씩 흔들어 보더군요.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하나씩 돌아가며 문고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끝에 방까지 와서는 저희 맞은편 방을 흔들고는 저희 방도 건드리고 그대로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에 가만히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을까 다시금 구두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방 문 앞에서 망치 같은 걸로 손잡이를 내리짚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같이 듣고 있던 여자친구랑 같이 쫄아서 이해에 주시하고 있는데 한 3분 정도가 흐르니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랑 여친은 불을 끈 채 주차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차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술에 옆방에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여친이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같이 침대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나니 또다시 구두 소리가 들렸고 게다가 뭔가 끌고 오는 소리와 함께 다시 옆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모텔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벽에 귀를 대니 그대로 소리가 들렸는데 얼핏 비닐봉지를 뜯는 소리와 옷장문을 닫아다 열었다 하는 별이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했던 행동들이 이상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있는데 이제는 저희 단쪽 벽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희 방 문고리를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공포가 밀려들고 있는데 부리듯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으로 모텔로 전화를 걸어서 맞은편 방 번호를 눌러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신호가 가면서 옆방에 전화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문고리 돌리는 소리가 멈췄고 그 사람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망치 같은 걸 가져와서는 막힌 방문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었는지 다시 나왔는데
곧이어 저희 방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죠. 여자친구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딸깍딸깍대는 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입안이 바싹 마르고 아무리 침을 삼켜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차장으로 들어오는 경찰차를 보고는 여자친구가 창문에서 온갖 몸짓으로 빨리 와 달라는 난리를 치니 이제서야 경찰들이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내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있어라는 차의 목소리가 들리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이제 나와도 된다고 해서 겨우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태운 경찰차가 가고 또 다른 경찰차가 왔을 때 모텔 주인도 오더군요. 그리고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남자가 모텔 주인 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모텔이 동생이 지은 건데 워낙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공사할 때도 인부들 술도 사주고 옆에 항상 붙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 공사장에 갔을 때 인도 하나가 철근에 목을 고 죽어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본 이후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불빛하면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거나 혼자서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모텔 개업 준비도 잘 못했고 결국 지금의 주인인 형이 카운터를 보며 모텔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이렇게 동생이 찾아오는데 자기 형은 잘 알아보고는 아무런 짓을 안 하는데 꼭 사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신의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밤으로 돌아와 여친 앉혀놓고 주인과 옆방에 가서 대체 뭘 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방 안에는 검정색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정체 모를 고기 덩어리들과 벽에 온갖 키 되어 있었으며 벽 쪽에 데모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인도 놀랐는지 일단 시내로 같이 나가자고 호텔을 잡아주겠다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른 동네로 옮겨서 남은 슈를 어떻게 낸지도 모르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는 생각하면 지금도 닭살이 돋는데 정말 잊고 싶은 끔찍한 지역이니까. 4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애가 이상해서 여기저기 무단짐을 전했는데 다시 내림받아야 된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찰나 우연히 제 얘기를 듣고 오신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차도 오래되지 않았고 신아 없었기 때문에 애만 봐주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을 찾아오면서 당신 딸 죽게 냅둘 거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계속 신내림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엔 일단 애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내림굿을 해주겠노라고 말했죠. 신내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부탄은 비용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이 본인 남편에게 제가 말대금보다 훨씬 더 높게 금액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말한 이 금액으로 신랑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 그냥 좋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시작도 전에 딸을 볼모로 이런 짓을 하고 싶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도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면서 모른 척 넘어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에 단칼 거절하고 두 번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찾아도 왔지만 거들떠도 안 보니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슬프지만 예전에 37살 되신 여자 손님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하늘에 별이 되기 전에 전화로 전사를 보신 손님이었는데 이번엔 직접 오셨더라고요. 어지간하면 국 같은 건 하란 소리는 안 하는데 넋을 저승으로 전도시키는 진흙기 굿은 꼭 할 수 있으면 하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젊은 나이에 남자가 된 것도 서러우니 천재도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가시고 저녁에 자르고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같이 발견합니다. 걔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했던 거 생각나냐고 말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했더니 제가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울더라고요. 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내 마누라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오열을 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어제 다녀간 손님의 남편분인 것 같아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손님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 행동과 똑같이 남편이 울면서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답니다. 큰딸 이름을 부르면서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봐서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울고 손님도 울었습니다. 지금은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울컥하니라. 이건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래 무당은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이다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여가게 되더라도 신담을 다 맞고 입관조차 볼 수 없는데 저에게도 이런 기득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선복도 못 입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버지 천도제를 지내는데 아버지 한복을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한참 굿을 하고 있는데 엄마 바로 옆에서 누군가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께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계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몸이 많이 아프셔서 한갑 칠승도 못 챙기셨다 보니 한복을 입을 일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야 당신 자식이 해준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생각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따금씩 눈물이 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중간 부분의 무당들은 장례식장이 안 간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무당은 영감이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있는 수많은 영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우울함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다고 해서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님끼리 끊긴다고 하는데 장례식에 가면 신기가 떨어진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고차 딜러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마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나는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벌써 일을 시작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간 저를 거치거나 제가 봤던 차들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차를 팔면서도 자기 자식을 내주는 부모 마음처럼 마음 아파지고 그걸 사시는 고객님은 내지증지하며 차를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죠. 다만 이와는 정반대로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거나 듣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보통 차를 인수하며 수리와 정비를 거쳐 새로운 고객님에게 가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좋은 차량을 섭외해서 니즈가 맞는 고객님에게 인기 하락하지만 수많은 차량을 엄청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간혹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 선배부인 고객님에게 인도한 차량을 직접 세차하러 갔다가 뒷좌석 시트를 꺼냈다가 그 아래에서 튀떡이 된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이게 피인지 모를 정도인데 판매자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도 없고 계약 조건을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결국 한 번 더 닦고 다시 또 직접 닦아서 말끔하게 만들어야 됐지만 그걸 하는 내내 찜찜하고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알아도 섬뜩한 게 사고 차량입니다. 거래되는 매물 중에서는 사고차가 생각보다 많고 대부분 운행에 문제 없을 정도로 정리하거나 수리를 거친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은 매물은 아무리 수리하려고 해도 되지 않죠. 인원의 연심을 얹어 약간 싼 가격을 책정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들어보며 섬찟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매물 중에 차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났지만 안전벨트를 안에서 운전자가 아비리에 머리를 박고 죽은 차가 거래된 적도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객님은 예전에 저희와 거래를 하셨던 고객님의 소개로 찾아주신 분이었는데 사전에 이미 엄청 깐깐하게 알아보고 오셨던 차 덕후분의 아내분이셨습니다. 차에 관심이 많고 접근은 매장에 방문했을 때 하는 행동부터 안 그런 분들과는 차이가 나죠. 같은 가격대의 매물 중에서는 단연 제일 좋은 매물을 소개해드렸고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흡족해 하셔서 큰 문제 없이 차량을 구매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임지하라 때 남편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가 도저히 이 차를 못 타겠다고 해서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해서 그러신지 여쭈었다.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내분이 차에서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일은 제가 일 안에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팀장님에게 귀신을 봤다고 해서 차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엿었을 때 좀 더 자세한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내분이 처음 차를 구매하셨단지라 거의 매일의 주차장에 가서 차를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셀토 세차장에서 손수 세차를 하셨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여자를 봤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뒷좌석에 여자가 앉아서 룸미러로 자기를 보고 있다래요.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편분이 데리러 올 때까지 한참을 받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가끔 고객분들 중에 저희의 귀책 사유를 물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인데 이건 이유가 귀신이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꽤나 진지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분이 차를 끌고 와서 주차장에 대놓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데에 내신 뭔가 걸리셨는지 길을 돌아본 아내분이 손가락으로 차를 가르치냐 안 보이냐고 묻다합니다. 차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뭐가 보이냐고 물으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저기 차 위에 서 있는 여자 안 보이냐고 재차 묻더래요. 남편분도 아내분이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혹여나 어디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오랜 연애 기간과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귀신 이야기는 한 적도 없었답니다. 본인도 판단에 자꾸 무슨 소리 하냐고 했더니 불이 나게 엘리베이터를 올라서는 빨리 타라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지하조차 자는 가지도 않아서 남편분이 밖으로 차를 끌고 나와야 타실 정도로 무서워하는 걸 보고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남편분 본인도 자기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합당한 사유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연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꼭 전 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그분과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더군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당장 드릴 말이 없다 보니 알겠다고만 하고는 전화를 끊고 전 지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시길래 거기서 더 캐 물을 수도 없이 그냥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 지인분에게 잘못 있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참 난단했죠. 회사에도 보고드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저희의 잘못도 아니고 이를 잘못으로 볼 수도 없어서 환불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 차에서 귀신을 봤다면 전 주인이 차를 판매하기 전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지혜 진전만 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도 제보자분 마가지로 전 주인이 그 내막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처음 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차는 정말 소중하고 그만큼 아끼게 됩니다. 예정도 많이 주게 되는데 갑자기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그전에도 귀신을 봤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전 주인이 미신되네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중고차 딜러나 구매자는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차 사러 가서 귀신이 있나 없나를 따지지도 않으니까요. 차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곤토학과에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곤토학과 조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리산으로의 여행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겪은 신비로운 사건은 암몽인지 현실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